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남들 다 막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갈아찰 때 굳이 화면도 잡고 그 낡은 구형 폴더폰을 끝까지 고집하는 친구요. 아, 네, 있죠. 겉보기에는 세상의 빠른 변화나 기술을 약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소음이면의 본질을 누구보다 맑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 겉모습이나 사용하는 도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 그런 부류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그 폴더폰을 고집하는 천재의 궁극적인 기업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바로 워런 버핏, 그리고 그의 제국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이 흥미진진한 대화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마켓비트에서 진행한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볼 텐데요.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막 AI 주도하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펄펄 끓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일같이 신기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정작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이 화려한 파티에 동참하기는커녕 무려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40조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현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와, 4천억 달러라는 규모는 정말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토록 막대한 현금을 그냥 쥐고만 있다는 건 뭐랄까 단순히 당장 투자처로 못 찾았다. 약간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꼼꼼이가 있는 걸까요? 버핏이라는 인물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건 무언가 아주 거대한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막 던지고 있는 셈이죠. 다가올 거대한 시장 폭락을 대비하면서 조용히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건지 그 진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가장 최근 오마하에서 열렸던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 현장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마하의 축제 말이죠. 네. 그곳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었거든요. 사실 버크셔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업 실적 발표회가 아니잖아요. 거의 종교적인 부흥회나 막 록 콘서트에 가깝죠. 맞아요. 엄청난 팬덤이 모이는 자리죠. 마켓피치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지만 버크셔가 1965년에 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400만 %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400만 %라니 진짜 이 엄청난 복리의 마법 덕분에 거대하고 충성스러운 팬덤을 거느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는 그 화려했던 과거와는 공기가 사뭇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요? 무엇보다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차기 CEO로 내정된 그렉 아벨이 전면에 나선 첫 무대였잖아요. 인터뷰를 보면 이 그렉 아벨의 진행을 두고 매우 견고하지만 약간은 건조한, 뭐랄까 평범한 기업인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딱 그런 느낌이었죠. 네, 딱 그 정도요. 과거에 그 버핏과 먼거가 만남처럼 주고받던 천철살인의 유머나 뭐 결혼 조언 같은 그런 톡톡 튀는 재미는 많이 희석된 거죠. 실제로 참석자 수도 평소 4만 명에서 약 8천 명 정도로 훅 줄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열기는 좀 식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그 행사장 분위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실적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버크셔의 실적 부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버크셔가 최근 S&P 500 지수를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꽤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네, 지난 10년 동안은 시장 평균이랑 뭐 엎치락뒤치락 비슷하게 갔는데 지난 1년 동안만 딱 잘라서 보면 S&P 500 대비 무려 39%포인트나 수익률이 밑돌았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진짜 뼈아픈 수치잖아요. 그 39%포인트의 격차를 만든 핵심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거대 기술주들, 특히 AI 관련 주식들이 막 미친 듯이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이죠. 버킷셔는 이 폭발적인 상승장에 아예 올라타지 않았거든요. 이건 마치 전설적인 스포츠팀이 갑자기 루키들한테 연패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버핏이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찰리 먼거의 오랜 철학인 항상 역으로 생각하라, 이 원칙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버핏이 룰이 바뀐 게임에서 참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버킷셔 전체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인데 그중 40%인 4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쥐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사주 매입의 승고는 고작 2억 달러에 불과해요. 와, 잠깐만요. 1조 달러짜리 회사에서 현금을 4천억 달러나 들고 있는데
자기 회사 주식 사는 데는 겨우 2억 달러만 썼다고요?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이상하네요. 보통 현금이 그렇게 넘치면 자사주 매입부터 엄청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요? 지금 자기 회사 주식조차 싸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되게 강력한 시그널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안 산다는 건 지금 우리 주가는 충분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즉, 버핏은 지금 시장에 살만한 다른 회사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회사 주식조차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거대한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언젠가 올 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역대급 실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아주 노골적인 의사표현인 셈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니까요. 세상에. 그 39%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눈뜨고 날리면서까지 엄청난 인내심으로 폭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99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한가운데로 가봐야 합니다. 네, 역사는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도 항상 운율을 맞추면서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상황은 지금의 AI 장세랑 진짜 소름 돋도록 닮아 있어요. 그때도 기술주들이 막 미친 듯이 올랐었죠. 네, 당시에 상장된 거의 모든 기술주들이 하늘을 찌를 때 버크셔는 대형 펀드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처참하게 밑돌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회사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폭등하던 그 시절에 버핏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죠. 아, 철저히 외면했군요. 흔들리지 않고. 네, 당시 월스트리트나 언론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워렌 버핏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는 늙었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막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서 그 시절 분위기 짚어주는 거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조롱이 채 2년을 가지 못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불과 1년 반 뒤에 닷컴 버블이 처참하게 터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됐고 결국 최후의 우승 건 버핏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버핏은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헐값에 우량 기업들을 쓸어 담는 걸 즐기잖아요. 인터뷰에 따르면 버핏은 현재 주식시장을 교회와 카지노에 비유합니다. 교회와 카지노요? 비유가 참 찰떡이네요. 네, 시장에는 여전히 기업 내재 가치를 보고 건전하게 투자하는 교회의 영역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주식이라는 카지노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카지노가 너무 매력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하긴 최근 투기적 주식들이 막 1년 만에 1500%, 20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죠. 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세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짝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1999년이랑 지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90년대 실체 없던 웹사이트들이랑 달리 지금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는 수요가 폭발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진짜 막대한 실수요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카지노의 환상으로 봐야 할까요? 그건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지금 AI 수요는 실체가 있고 혁신도 진짜죠. 인터뷰 출처에서도 수요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신기술이 도입될 때 일어나는 그 대중들의 사회과학적인 심리 패턴이에요. 아, 사람들이 기술에 반응하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대중은 항상 초기 단계에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10년, 20년 뒤의 장밋빛 미래를 현재 가치로 몽땅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해버리는 거죠. 대형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현재 시장이 부여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의 성공 시나리오를 지금 주가에 100% 선반영해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통계로 경고하더라고요. 과거에 자동차 회사가 2,500개, 90년대 이커머스가 900개, 최근 암호화폐 18,000개가 사라졌듯이 소규모 AI 기업들도 엄청난 사망률을 겪을 거라는 얘기죠. 와, 진짜 무시무시한 숫자네요. 게다가 실물 경제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를 구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버지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님비 시위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막히고 있고요. 자재 부족 때문에 최근 계약된 데이터 센터의 50%가 취소되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나옵니다. 아, 현실의 물리적 인프라가 대중의 기대감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99년처럼 완전한 붕괴보다는 높은 가격을 소화하느라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잃어버린 5년에서 10년이 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AI 거품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 혁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 방식만 고집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이제 우리는 버크셔 내부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타조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버커셔의 공공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알파벳이나 아마존도 보유 중이죠. 겉보기엔 꽤 기술 친화작인데 사실 이건 버핏 아니라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의 작품입니다. 젊은 후계자들의 활약이죠. 버핏의 진짜 민낯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커셔가 지분 100%를 소유한 약 60개의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철도 회사인 BNSF는 기술 면에서 경쟁사인 유니언 패시픽에 무려 10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10년이요. 와, 그건 좀 심각한데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10년 격차면 거의 화석 수준 아닌가요? 가이코 보험 역시 사정은 비슷해요.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프로그레시브에 완전히 밀리고 있죠. 기술 도입 시기를 놓친 대가로 이 비상장 기업들의 자본 수익률이 한 자릿수 중후반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차기 CEO 그레가벨의 태도였어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AI를 언급하긴 했는데 그 발언의 80%가 잠재력이 아니라 오직 사이버 보안 리스크 같은 위험성에 대한 거라고 해요. 네,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청취자 여러분, 이거 마치 포식자가 다가오는데 모래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도피하는 타조처럼 기술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걸까요? 이것을 투자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본 경량화 모델이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이번은 다르다라는 투자 격언이 어느 정도는 진짜 사실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우린 동네 장사라 웹사이트 같은 건 필요 없어. 인터넷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던 회사들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딱 그런 뉘앙스죠. 만약 여러분의 회사를 여전히 1990년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만 운영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빛의 속도로 변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에만 베팅하는 버핏의 낡은 가치 투자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버핏은 과거부터 보이지 않는 IT 시스템보다 눈에 보이는 마케팅에 돈 쓰는 걸 선호했다고 하니까요. 그 문화가 지금의 거대한 기술 지체 현상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네요. 만약 AI 거품이라는 카지노에 뛰어드는 것도 위험하고 버킷셔처럼 타조가 되어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위험하다면 오늘날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인터뷰 영상에서는 아주 놀라운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모두가 빅테크 주식만 쳐다보고 있을 때 콘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흥미롭네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가치 투자라고요? 네, 토론토 증권거래소와 미국 ADR에 상장되어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사스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계의 버핏이라 이거 되게 모순적이면서 매력적인데요. 설립자 마크 레너드도 전직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 막 수염도 길고 언론도 피하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더라고요. 네, 이 회사의 전략이 정말 대단해요. 혁신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려 500개에서 1000개의 소규모 사스 기업을 계속 인수해 왔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고 자본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장기 구독 모델을 갖춘 그런 고품질 기업만 쏙쏙 골라 담죠. 아, 워런 버핏의 전통적인 투자 원칙을 소프트웨어라는 그릇에 담아낸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AI가 코딩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서요. 그렇죠. 챗GPT 같은 게 나오니까 저런 구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던져버린 겁니다. 출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느낌적인 코딩, 그러니까 AI가 대충 짜준 코드로 복잡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몽땅 교체할 수 있다고 시장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 실물을 모르는 사람들의 막연한 착각이라는 거네요. 네, 이들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특정 산업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수직적 통합 형태거든요. 골프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의 현장 노하우와 수많은 예외 처리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결과물이죠. 이걸 AI 코드로 교체하다가 단 5%만 오류가 나도 대기업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통쾌한 논리네요. 95% 완벽한 AI 코드를 얻자고 회사 전체가 멈출지도 모르는 5%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죠. 교체 비용이라는 회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AI 테마에 불나방처럼 열광할 때 공포 때문에 억울하게 저평가된 이런 고품질 기업을 싼 값에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버핏식 역발상 투자, 즉 외로운 늑대 전략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방황하는 진짜 버크셔 주식보다 이 주식이 훨씬 매력적인 가치 투자처라는 평가군요. 네,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워런 버핏다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오마하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니라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사야 한다는 이 사실. 정말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자본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되 그 대상은 시대에 맞춰 얼마나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네,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논의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4천억 달러의 현금 뒤에 숨겨진 버핏의 서늘한 1999년식 대폭락 대비 전략부터 짚어봤고요. 네, 거대한 현금의 의미를 다뤘죠. 동시에 버크셔 내부의 비상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슬아슬한 기술 지체 현상, 즉 타조의 딜레마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AI 공포를 영리하게 역이용하는 콘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역발상 전략, 외로운 늑대의 길까지 심도 있게 탐구했죠. 정말 방대하고 통찰력 있는 내용을 꽉 채워 다뤘네요. 정치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비즈니스는 지금 실체 없는 미래의 환상에 휩싸여 가장 뜨거운 카지노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걸 애써 외면하며 모래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현실을 피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을 피하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외로운 늑대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AI가 코딩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두려움이 과장됐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그 두려움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즉각적으로 무한하게 복제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극단적인 미래네요. 네, 그 무한한 디지털 복제 시대에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는 역설적으로 AI가 절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물리적이고 무거운 실물 자산, 어쩌면 버킷셔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그 낡은 철도가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네요. 모두가 가상현실로 떠나서 소프트웨어가 흔해질 때 대체 불가능한 현실 세계의 쇳덩이를 독점한 자가 최후에 우순다. 네, 과연 버핏은 여기까지 내다보고 철도를 품에 안은 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역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구형폰을 쥔 친구가 가장 먼 미래의 마지막 게임까지 내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여운이네요. 이 묵직한 생각거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두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심층탐구였습니다.